이사장님, 3호점 계약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3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익숙했다. 20년 전 작은 국밥집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민경숙 이사장님, 오늘 강남 빌딩 최종 계약 있으시죠? 응, 알고 있어. 이 시에 가면 되지? 비서가 나가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환갑이 넘은 나이. 이제는 좀 쉬고 싶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매장을 돌고 회의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오래된 친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홍대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 거기서 설거지하고 반찬 나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60대 아줌마로 지낼 수 있었다. 그 백반집에서 그분을 만났다.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남자 손님.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한 시간에 자주 오셨다. 항상 혼자였고 밥을 천천히 드셨다. 맛있네요.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비슷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벌써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끔 이렇게 밥 먹으면 생각나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분의 이름은 박정훈. 퇴직한 중학교 교사였고 아내를 먼저 보낸 뒤 홀로 사는 분이었다.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바쁘다고 명절에나 얼굴 보죠 뭐. 외로우시겠어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쓸쓸한 미소가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다. 나도 평생 일만 하느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다. 가족이라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뿐이었다. 석 달쯤 지났을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 선생님,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좋겠어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가끔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들. 그리고 오늘 민 선생님, 박정훈 선생님이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로 나를 마주했다. 저 이번 주말에 우리 자식들 만나 보실 수 있을까요? 예? 갑자기요? 사실은 제가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민 선생님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함께 산다니. 저 선생님,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 민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환갑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이야. 좋아요. 만나 뵙죠. 그렇게 나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일부러 수수한 차림을 했다. 평소 백반집에서 입던 그대로의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가디건. 아버지.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40대로 보이는 남녀가 박정훈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아들과 딸인 모양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인사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내 전신을 후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실망이라는 감정을. 이분이 민경숙 씨세요? 딸로 보이는 여자가 가늘게 눈을 떴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들은 나를 품평하듯 쳐다봤다. 박정훈 선생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숙 씨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아버지. 아들이 말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버지랑 먼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아버지, 제발요. 저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 계시라니까요. 딸이 나를 향해 턱짓했다. 마치 하인을 대하듯.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정훈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스토랑 밖 복도로 나오자
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뭔 줄 아세요? 꽃뱀이에요, 꽃뱀.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러붙은 거라고요. 나는 쓰게 웃었다. 꽃뱀이라. 그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난 그냥 평범한 60대 아줌마일 뿐이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이 꽃뱀이 누구인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을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박정훈 선생님이 지친 얼굴로 나왔다. 뒤따라 나온 아들과 딸은 나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민 선생님 미안해요. 애들이 좀 괜찮아요. 괜찮긴요. 딸이 비웃듯 말했다. 저희가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민경숙 씨는 잠깐만 저쪽 카페로 가 계세요. 애들아, 그게 무슨. 아버지는 일단 먼저 가세요. 우리가 민 씨랑 할 얘기 있어요. 아들이 반강제로 박정훈 선생님을 택시에 태웠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돌아봤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떠나자 두 남매는 나를 호텔 1층 카페로 끌고 갔다. 구석 자리에 앉자마자 딸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서류를 받아보니 재산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되든 아버지 재산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여기 사인하세요. 멍하니 있어요. 빨리 읽어보라니까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다. 박정훈 선생님의 집과 예금, 연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참 치밀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아들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 연금이 얼만지 알고 접근한 거죠? 거기다 성북동 빌라까지. 시세가 3억은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몇 년 안 남았단 소리죠. 딸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까지만 잘해주고 재산 챙기려는 속셈 뻔히 보여요. 근데 그거 안 통해요. 우리가 다 지켜볼 거니까. 혹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외로우면 요양원 가시면 되죠. 거기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던데요. 괜히 젊은 여자랑. 아들이 말을 멈췄다. 젊은 여자라는 표현에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다. 나도 환갑이 넘었는데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어머니? 딸이 비웃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어머니 자리에? 꿈 깨세요. 게다가 당신 식당에서 일한다며? 그것도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그래서 각서 쓰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급이랑 맞냐고요. 나는 각서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다. 만약 제가 이거 안 쓰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설득할 거예요. 당신 같은 꽃뱀은 절대 안 된다고. 필요하면 신원조회도 할 거고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아볼 거예요. 아들이 으름장을 놓았다. 뭐 숨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나 사기꾼은 아니겠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당장 쓰세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 좀 해보고. 변호사? 딸이 코웃음 쳤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어요? 됐고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들은 각서를 내 앞에 던지듯 놓고 일어섰다. 아, 그리고요. 딸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설마 우리 아버지랑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6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서로 외로워서 의지하는 거지. 현실 좀 보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는 각서를 집어들었다. 재산 포기 각서. 그 글자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박정훈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경숙 씨, 오늘 정말 죄송해요. 애들이 너무했어요. 제가 내일 다시 만나서 제대로 사과할게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성북동 빌라 한 채 시세 좀 알아봐 줄래? 소유주는 박정훈.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다음날 아침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다. 사장님, 확인했는데요. 박정훈 씨 소유 빌라 시세가 약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금이랑 연금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억짜리 빌라. 한 달 200만 원 연금. 그걸 지키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내가 강남에 가진 빌딩 한 채가 시세 500억인데 그날 오후 박정훈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경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선생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제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저도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경숙 씨, 선생님,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 나는 고민하고 있었다. 이대로 내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물러날까? 박정훈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다. 하지만 저런 자식들과 엮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정훈 선생님의 딸이었다. 여보세요? 민경숙 씨죠? 각서는 생각해 봤어요. 아직. 됐고요. 한 가지 제안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으면 가정부 역할 하세요.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정도면 우리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당신도 일할 때 필요하잖아요. 식당 알바보다는 낫지 않아요? 월급은 1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아버지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뭐? 선생님께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제 결심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박정훈 선생님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지만 나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만남을 미뤘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경숙 씨, 애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사실 나는 이번 주가 정신없이 바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건이 성사되는 주였고 강남 빌딩 매각 계약도 최종 단계에 있었다. 이사장님,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응, 수고했어.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그 박정훈 씨 관련된 일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 자식들이 날 꽃뱀 취급하더라.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사장님이요? 그 사람들 사장님 재산이 얼만지 알기나 해요? 모르지. 나도 굳이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왜요?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박정훈 선생님이 날 그렇게 봐준 게 좋았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준 거잖아.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사장님, 그 자식들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이야.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박정훈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경숙 씨, 나 지금 병원이야. 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경숙 씨, 미안한데 올 수 있어? 어느 병원이세요? 성북구 H병원. 나는 곧바로 차를 몰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정훈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선생님, 경숙 씨, 미안해요. 이렇게 부르게 돼서. 무슨 말씀을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고혈압이랑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셔서요. 원래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 약을 제때 안 드셨나 봐요. 입원해야 하나요? 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도 해봐야 해서.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랑 검사비 합치면 한 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혹시 더 큰 치료가 필요하면 1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정훈 선생님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게나요? 나 그렇게 목돈이.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지금 바로 입원 수속하면 되죠? 네, 그런데 보호자 동의서랑 입원비 보증금이 필요한데 자녀분들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박정훈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연락 못했어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나는 선생님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민경숙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뭐? 아버지가? 성북구 H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과 딸이 급하게 들어왔다. 아버지. 미안하다. 애들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이 의사를 붙잡고 물었다.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보증금으로 200만 원 먼저 내셔야 하고요. 총 비용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순간 아들과 딸의 얼굴이 굳었다. 1000만 원이요? 네,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봤다. 오빠, 우리 지금 돈이. 나도 없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나도 남편 사업 자금 대느라 통장이 텅텅 비었는데. 그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박정훈 선생님이 힘없이 말했다. 괜찮다. 나 그냥 집에서 쉴게.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끝을 흐리다가 나를 돌아봤다. 민경숙 씨. 네? 당신이 좀 내줄 수 있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저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 병원비 정도는. 딸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당신이 우리 새어머니 될 거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제가 왜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좋다고 매달린 거잖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럴 때 내가 없으면 진짜로 꽃뱀이 확실한 거예요. 돈 될 때는 좋다고 하다가 돈 들어갈 때 도망가는 거? 오빠, 근데 우리가 너무. 야, 지금 아버지가 이러는데 우리가 방법이 있어야지.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결국 나를 쳐다봤다. 민경숙 씨 부탁이에요. 일단 이번 비만이라도. 박정훈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됐다, 애들아. 경숙 씨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낼게요. 경숙 씨. 괜찮아요. 선생님 건강이 먼저예요. 나는 원무과로 가서 카드를 꺼냈다. 입원비 전액 일시불로 결제할게요. 그리고 1인실 특실로 옮겨주세요. 네? 1인실은 하루에 30만 원 추가인데. 괜찮아요. 그리고 정밀 검사 가능한 것 전부 다 해주시고 최고 의료진으로 배정해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놀란 얼굴로 카드를 받았다. 결제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아들과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막아섰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저걸 다 냈어요?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으며 말했다. 선생님 건강 회복하시면 천천히 이야기하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이사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아들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장님?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병원 원장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다. 이사장님, 환자분이 입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주치의를 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환자는 박정훈 선생님이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희 병원 최고 의료진을 투입하겠습니다. 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가려는데 딸이 황급히 불러 세웠다. 저기요.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네, 그런데요. 이분이 무슨 이사장이에요? 민경숙 이사장님은 저희 병원 최대 후원자시자 이사이십니다. 작년에 신관건립 기금으로 50억을 기부해 주셨죠. 50억? 아들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이 병원뿐만 아니라 시내 S대 병원 이사도 겸하고 계시고요.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겠죠?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니에요. 그럼 환자분 잘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가고 폭도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아들과 딸은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청솔 프랜차이즈 창업주 민경숙입니다. 국밥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3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청솔?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유명한 청솔 국밥이요? 네. 그리고 강남에 빌딩 2채, 분당에 상가 건물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시세로 한 600억 정도 되려나요. 600억. 아들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럼 왜 그 식당에서? 은퇴하고 심심해서요. 친구 가게 일 도와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났죠. 재산도 지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좋아해 주신 분. 저희가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저를 꽃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여자라고. 그래서 각서 쓰라고 했고 가정부 취급했죠. 딸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보호요? 나는 비웃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계실 때 당신들은 돈 없다며 나한테 떠넘겼잖아요. 그게 보호예요? 그건 입원비 1,000만 원 낼 돈도 없으면서 아버지 빌라 3억은 포기 못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했죠.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사장님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오빠. 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은 무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다며?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박정훈 선생님이 계신 응급실로 향했다.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경숙씨, 밖에서 무슨 일이?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선생님 옆에 앉았다. 사실 저는 그냥 식당 아줌마가 아니에요. 응? 저는 청솔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자산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 되고요. 박정훈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친구 식당에서 일한 건 그냥 소일거리였어요. 거기서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럼 내가 경숙 씨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경숙 씨가 힘들게 사는 줄 알고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제 돈을 보고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선생님은 그냥 외로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경숙 씨, 그게 제가 선생님한테 끌린 이유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 괜찮아요, 선생님. 나는 미소 지었다.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를 걱정한 거니까요.
다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저런 자식들과 엮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당연해요. 내가 애들한테 단단히 말하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아버지, 너희들 지금 당장 경숙 씨한테 사과해. 박정훈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사과 안 하면 나도 너희들 안 볼 거다. 내 말 알아들었어? 아들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짧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랑 이사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그들이 계속 애원했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선생님,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는 천천히 하죠. 경숙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과 딸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법무팀 회의 잡아줘. 네? 무슨 일이세요? 재산관리 문제 상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발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 나는 회사 법무팀과 미팅을 가졌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상대방 자녀들이 이사장님을 금전 목적의 결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재산 포기 각서까지 요구했어요. 이사장님 재산 규모를 알면 기절초풍할 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박정훈 선생님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분 자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만약 또 돈 때문에 접근하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죠.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의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1인실 특실로 옮긴 박정훈 선생님은 훨씬 나아 보였다. 경숙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 좋은 병실에 최고 의료진이 와서 진료해주니.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이거 다 경숙 씨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지. 집이라도 팔아서. 선생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집은 선생님 노후 자금이에요. 절대 팔면 안 돼요. 이 정도 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 그러시면 제가 화낼 거예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경숙 씨, 미안해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어제보다 안색이 좋으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이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반성했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난번 가정부처럼 밥이나 하세요 라고 했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라졌다. 괜찮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사장님께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거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습니다. 딸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가 아버지만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재산만 생각한 거였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았다.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네, 물론이죠. 아들이 급히 대답했다. 이사장님,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간병도 저희가 할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 밤 간병은 부탁해도 될까요? 아, 그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애들 봐야 해서. 딸도 얼버무렸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간병인 고용하죠. 제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그들이 머쓱해하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민경숙 이사장님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S증권 김재혁 부장입니다. 이사장님께 투자 제안을 드리려고. 그리고 저는 M건설 이사 박성훈입니다. 이사장님 소유 부동산 개발건으로. 순간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들과 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저 증권사요? 건설사 이사가 직접? 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병실인데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비서님께 연락했더니 여기 계시다고 해서. 급한 건이라. 알겠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보았다. 선생님 잠깐 다녀올게요. 응, 그래요. 복도로 나가 그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과 딸은 병실 안에서 창문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오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장님, 증권사에서 직접 찾아올 정도면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별거 아니에요. 200억 정도 굴리는 거라. 이 200억? 며느리가 헛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제 땅에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는데 시세 차익이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300억. 딸이 중얼거렸다.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회계사랑 상담해 봐야겠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아들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사장님, 혹시 총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한 800억?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800억. 병실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재산, 3억짜리 빌라. 그 돈의 200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여자를 꽃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실감났을 것이다. 이사장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정말 과거는 됐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선생님 건강 회복하시면 우리 결혼 문제도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결혼을 아직도 하시려고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죠.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데요. 박정훈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경숙씨, 선생님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야죠. 응, 고마워요. 아들과 딸은 멍하니 우리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만약 처음부터 나를 환대했다면, 만약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쯤 그들은 800억 자산가의 새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요.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딸이 나를 따라왔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뭐죠?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한 식당 아줌마였다면? 그건 당신들은 끝까지 날 꽃뱀 취급했겠죠. 아버지한테서 떼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썼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돈 보고 태도 바뀐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를 줘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사장님, 제발. 하지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2주 후 박정훈 선생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퇴원하는 날 나는 선생님을 내 차에 태웠다. 경숙 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집은 반대 방향인데. 선생님, 제가 사는 곳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경숙 씨 집?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다. 와! 선생님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여기가 경숙 씨 집이에요? 네, 1년 전에 지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려고요. 2층짜리 주택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보였다. 경숙 씨, 여기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여기서 저랑 같이 사실래요? 예?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예요. 박정훈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경숙 씨, 선생님 집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아무 걱정 없이 둘이서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 선생님이 늙은이면 저는 뭐예요? 우리는 웃었다. 경숙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애들은 어떡하죠?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선생님 결정을 따를게요.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애들, 당분간은 안 만나려고요. 예?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 때문에 집착한 거란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은커녕 돈 없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경숙 씨가 돈 많은 거 알고는 태도가 확 바뀌고. 선생님, 차라리 솔직하게 돈 좀 달라고 하면 모를까. 아버지 걱정한다는 핑계로 경숙 씨를 모욕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애들 교육을 잘못한 건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경숙 씨랑 나는 선생님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날 저녁 우리는 박정훈 선생님의 자녀들을 불렀다. 장소는 내가 운영하는 청솔 본점 VIP룸이었다. 아들과 딸은 기대에 찬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지, 퇴원하신 거 축하드려요. 이사장님도 오셨네요. 저희 부른 이유가 혹시? 그들은 설레는 표정이었다. 아마 결혼 발표나 재산 이야기를 들으러 온 줄 알았을 것이다. 박정훈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나랑 경숙 씨는 결혼하기로 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들과 딸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떠나 경숙 씨 집에서 살 거다. 네? 그게 무슨? 내 집은 그대로 둘 거고 당분간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딸이 당황해서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했어.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어. 경숙 씨를 꽃뱀이라고 부르고 각서스라고 하고 가정부 취급했지. 아버지, 그건 오해가. 오해 아니야.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너희들은 돈 없다며 도망갔잖아. 그러다 경숙 씨 재산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어. 아들이 변명하려 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안 믿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돈만 보고 살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전부 경숙 씨한테 갈 거다.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라고요? 딸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이면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곁에 있어야지. 돈 타령하고 있었잖아. 그건 됐어. 나는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내 집은 경숙 씨 명의로 바꿀 거고 예금도 다 정리할 거야.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를 봤다. 이사장님, 이게 이사장님 뜻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순전히 선생님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에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다. 꼬드기긴요. 내가 차갑게 웃었다. 내가 3억짜리 빌라가 탐나서 선생님한테 접근했다고요? 내가 가진 돈이 그거의 몇백 배인데? 그건 너희들이야말로 3억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망치려 했잖아. 그게 진짜 꽃뱀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응, 그래요. 수고했어요. 나는 VIP룸을 나왔다. 뒤에서 아들과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정훈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3개월 후, 나는 박정훈 선생님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내 회사 임직원들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선생님의 자녀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동안 매일 같이 전화하고 찾아왔지만 우리는 만나주지 않았다. 경숙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신혼여행으로 떠난 유럽 크루즈 선상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요. 고마워요, 경숙씨. 아니, 이제 마누라라고 불러야 하나? 푸아. 선생님 입에서 마누라라는 말이 나오다니. 우리는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정훈 선생님의 아들과 딸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버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긴다는 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따님, 아드님, 아버님이 정신이 멀쩡하신 상태에서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합법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경숙 이사장님 재산에 비하면 아버님 재산은 새 발의 피예요. 이사장님이 아버님 재산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딸이 울먹였다.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남매는 한숨만 쉬었다. 오빠, 우리 진짜 바보였어. 그러게. 처음부터 아버지 행복을 빌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다 우리 욕심 때문이야. 아들이 자책했다. 3억짜리 빌라 때문에 800억짜리 새엄마를 적으로 만들었어. 이제 어떡해. 아버지한테 계속 연락하자. 그리고 진심으로 빌자.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1년 후, 나와 박정훈 선생님은 유럽, 동남아, 남미를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은 건강해졌고 나는 회사 일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본격적으로 은퇴했다. 경숙씨, 오늘 애들한테서 또 편지 왔어요. 그래요? 뭐래요? 여전히 사과 편지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보내는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재산 얘기였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쓰더라고요. 그럼 한번 만나 보실래요? 글쎄요. 아직은 좀.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선생님 결정을 따를게요. 고마워요, 경숙씨.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환갑이 넘어서 찾은 사랑.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꽃뱀은 따로 있었다. 돈만 보고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던 자식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꽃뱀이었다. 선생님.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경숙씨.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저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꽃뱀이라 불렸던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